별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별빛처럼 반짝이는 옛 이야기와 오래된 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한양의 한적한 북촌 골목에는 고요한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윤성 대감입니다.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혼자 살며 오로지 책만을 벗삼아 지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거대한 서책들이 빼곡히 들어찬 서재와 고요한 정원만이 전부였습니다. 윤성 대감은 재산이 풍족했으나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권력에 대한 야심은 티끌만큼도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의 시름으로부터 벗어나 낡은 책갈피에 켜켜이 쌓인 지혜를 탐구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책에 미친 선비래 부르기도 했고 또 닦는 선비라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고요한 윤성 대감의 삶에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장터를 오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의 이름과 함께 한 여인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네 들으셨는가? 윤대감이 매일같이 찾아가는 집이 있다더구먼. 아, 그 집 말인가? 갓 20을 넘겨 홀로 된 젊은 과부가 산다는 그 집. 그렇다네. 그 고고한 학자 나리께서 어찌하여 그런 과부의 집을 매일같이 드나든다는 게야? 필시 무언가 있는 것이겠지. 쯧,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그토록 깨끗한 척 하시더니 결국엔 젊은 여인의 치마폭에 빠지신 것이로구먼. 그러게 말입니다. 남에게 그리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시더니 자기 자신은 어찌 그리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한번 시작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무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속삭이듯 오가던 말들이 어느새 장터의 상인들 사이에서 버젓이 떠도는 이야기가 되었고 심지어는 사대부가의 안방마님들까지 입방아를 찢는 놀잇감이 되었습니다. 윤성 대감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세상의 소문 따위는 그저 한낮 바람소리처럼 흘려들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뜰 무렵 낡은 책 꾸러미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걸음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시선은 오직 앞만을 향했습니다. 그는 한양 외곽 소나무 숲이 우거진 곳에 자리한 작은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과부 명월댁입니다. 그녀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굳건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소문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윤성과 명월댁,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지켜보는 그의 하인 돌쇠만이 그 파문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돌쇠의 눈에는 걱정과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주인은 과연 책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마음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그렇게 한양을 뒤흔들던 기묘한 소문은 책과 여인, 그리고 한 선비의 명예를 건 채 점점 더 짙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윤성은 서재에서 홀로 앉아 낡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에 먼지가 춤을 추고 그 고요한 정적을 깨며 돌쇠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리, 그 책은 언제부터 그리 읽으셨습니까? 날마다 보시는 것을 보니 무척이나 소중한가 보옵니다. 그저 어제 보지 못했던 글귀가 눈에 띄어 그러하다. 돌쇠야, 사람이란 늘 보던 것도 다시 보면 새로운 법이다. 책이 그러하니 세상사 또한 그러하지 않겠느냐. 소인은 책은커녕 세상사도 통 모르겠으니 나리 말씀이 참으로 어렵습니다요. 돌쇠가 찬물을 따르며 윤성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윤성은 책을 덮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멀리 명월댁의 집이 있는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윤성 대감의 하루는 책과 차, 그리고 알 수 없는 상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명월댁의 집을 찾아가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 권의 희귀한 서책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책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여인의 굳건한 의지와 세상의 오해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한 남자의 희망이었습니다. 윤성 대감의 집안은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고 덕을 쌓아온 명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윤성 대감은 관직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서책을 모으고 읽고 그 속에서 삶의 이치를 깨닫는 것을 천직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서재는 한양 최고의 보물창고로 불렸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귀한 서책부터 수백 년 전 선조들의 손때 묻은 고서까지 세상의 모든 지혜가 그곳에 모여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책을 통해 세상과 소통했고 책 속의 인물들을 통해 인간의 희로애락을 배웠습니다. 그의 삶은 고요했지만 그 누구보다 깊고 넓었습니다. 한편 한양 외곽에 쓸쓸히 자리 잡은 기와집의 주인 명월댁은 20살 꽃다운 나이에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을 잃고 홀로 된 기구한 운명을 지녔습니다. 그녀의 친정은 한때 명망 있는 사대부 가문이었으나 그녀의 부친이 영모에 휩쓸려 몰락하면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명월댁은 집안의 몰락 속에서도 동생 도진을 홀로 보살피며 살아왔습니다. 도진은 어릴 때부터 비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글재주가 뛰어나 스승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살림 탓에 좋은 서책을 구하기는커녕 겨우 끼니를 잇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명월댁은 동생의 재능이 묻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어떻게든 동생을 과거에 급제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비단 보따리를 풀고 귀한 가재도구를 팔아 동생의 학업을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명월댁의 별채는 그녀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소박하다 못해 처연한 살림살이와 여기저기 곰팡이가 핀 벽지, 그리고 책 대신 덩그러니 놓인 촛불만이 그녀와 동생의 고단한 삶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늦도록 등잔불 아래에서 붓을 깎고 먹을 깔며 동생의 학문을 도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굳건했습니다. 윤성과 명월댁의 인연은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진이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찾던 희귀한 서책을 구하기 위해 명월댁은 남몰래 윤성 대감의 하인인 돌쇠를 찾아가 부탁을 했습니다. 돌쇠나으리,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니오나 귀한 책을 구하시는데 능하시다 들었기에. 허허, 부인께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 나리께서 워낙 책을 좋아하시어 이 한양에 없는 책이 없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무슨 책을 찾으십니까? 그것이 제 아우가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꼭 읽어야 할 책인데 아무리 찾아도 구할 수가 없어서. 명월댁의 절절한 사연을 들은 돌쇠는 곧장 윤성에게 달려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윤성은 명월댁의 청을 흔쾌히 들어주었고 그것이 그들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윤성은 명월댁의 별채를 방문하여 책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권의 책을 전해주려던 그의 발걸음은 어느새 매일같이 명월댁의 집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윤성은 명월댁의 별채에 머물며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도진의 학문에 대해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그토록 많은 책들이 있었지만 그는 명월댁의 별채에서 느끼는 작은 행복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책의 지혜만큼이나 깊고 세상의 시름만큼이나 아픈, 그러나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한 여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윤성 대감은 그 마음을 헤아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명월댁의 별채에 머무는 동안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책 속에서만 존재하던 세상의 이치를 명월댁과 도진의 삶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의 고요했던 삶에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눈을 피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윤성은 명월댁의 명예에 혹여 누가 될까 염려하여 모든 것을 비밀로 했습니다. 이 순수한 의도는 그러나 엉뚱한 오해의 씨앗이 되어 한양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주인 나리가 매일같이 명월댁의 집을 드나드는 것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책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같이 이어지는 발걸음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책이길래 매일같이 저리도 드나드시는 것일까? 돌쇠의 눈에 비친 윤성대감과 명월댁의 만남은 그저 책을 주고받는 단순한 행위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돌쇠는 주인의 명예와 젊은 과부의 앞날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해는 윤성의 순수한 마음이 만들어낸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 윤성대감은 평소처럼 책 꾸러미를 들고 명월댁의 별채로 향했습니다. 돌쇠는 마뜩찮은 표정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윤성대감이 별채 안으로 들어간 지 한참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자 돌쇠는 안절부절 못하며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초조함과 함께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주인 나리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별채의 문이 살짝 열리더니 명월댁의 몸종인 아씨가 물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돌쇠는 기다렸다는 듯 아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씨, 잠깐만 이리 와보시오. 내가 물어볼 것이 있소. 돌쇠 나으리, 왜 그리 심각한 표정을 지으십니까? 주인 나리와 이야기라도 나누고 계셨나이까? 나으리께서는 지금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오? 그리고 그 책들은 대체 무엇이오? 아씨는 돌쇠의 질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별채 문을 힐끔거렸습니다. 그것은 그냥 책일 뿐입니다. 우리 마님께서 책을 좋아하셔서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 어찌 그리 매일같이 귀한 손님을 모신단 말이오? 아씨, 내게 거짓을 말하지 마시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로 직접 들었소. 우리 나리께서는 매일같이 이 집에 드나들며 돌쇠 나으리,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마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불안에 떨며 돌쇠의 말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의심은 더욱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씨의 반응을 보며 자신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씨, 내게 더는 숨기지 마시오. 우리 나리의 명예가 걸린 문제요. 그리고 마님과 아씨의 앞날도. 돌쇠 나으리, 바로 그때 돌쇠의 뒤에서 윤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성은 책 꾸러미를 든 채 서재문을 열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돌쇠야, 네가 어찌하여 남의 집 마당에서 그리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는 것이냐? 어서 이만 돌아가자. 윤성의 싸늘한 목소리에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윤성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돌쇠 나으리, 오늘 일은 나리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허나 다시는 이런 오해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아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돌쇠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문과 함께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돌쇠는 윤성의 뒤를 따라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는 주인 나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그는 주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니 책을 좋아하는 여인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일까? 하지만 신분의 차이와
세상의 시선은 그들의 사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주인의 고고한 명예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위해, 그리고 명월댁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명월댁의 집으로 몰래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주인의 마음을 돌리고 명월댁에게도 이 위험한 관계를 멈추라고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쇠의 무모한 결심은 그러나 걷잡을 수 없는 오해를 불러오는 또 다른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돌쇠는 몰래 명월댁의 별채를 찾아가 숨어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명월댁과 아씨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돌쇠 나으리께서 오늘 왜 그리 심각한 얼굴이셨을까요? 소문 때문이겠지. 돌쇠 나으리께서 우리를 걱정하시는 마음은 고맙지만 이 일은 그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겠지. 마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나리께서 매일같이 찾아오시니 세상 사람들의 입방아가 두렵습니다. 괜찮다. 나는 그저 내 아우를 위해 이 길을 가는 것뿐이다. 윤성 대감께서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나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돌쇠는 창밖에서 두 여인의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아우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돌쇠는 명월댁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오해가 깊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주인의 순수한 의도를 알지 못한 채 명월댁을 음해하는 소문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미안함과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주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명월댁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또 다른 무모한 행동을 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명월댁의 동생, 도진에게 직접 찾아가 자초지종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돌쇠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주인 윤성 대감은 여전히 매일같이 명월댁의 집을 드나들었고 한양장 장터의 소문은 이제 더 이상 소문이 아닌 기정사실처럼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주인 나리의 명예와 젊은 과부 명월댁의 앞날을 걱정하는 충심 어린 마음으로 일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돌쇠는 명월댁의 동생 도진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진이라면 이 모든 일의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도진의 집은 명월댁의 별채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초라한 초가집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돌쇠는 주저하는 마음으로 도진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문이 열리고 도진이 나왔습니다. 낡은 도포를 입었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총명했습니다. 리신지. 저는 윤성 대감 댁의 하인 돌쇠라 하옵니다. 대감 나리의 명으로 왔습니다. 돌쇠의 말에 도진의 얼굴에 희미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돌쇠를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돌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과 함께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감히 여쭈어 볼 바가 아니오나 혹 두 분 사이에 무슨 정이라도 있으신지. 돌쇠의 말에 도진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쇠 나으리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 누이와 윤성 대감 나리께서는 그런 사이가 아니시옵니다. 허나 세상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두 분이 밤낮으로 함께 계신다 하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직접 보았사옵니다. 아씨께서 매일같이 나리 방으로 드나드시며 책꾸러미를 가지고 오가시더이다. 그것은 도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수치심과 함께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신의 처지 때문에 누이와 윤성 대감이 오해를 받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도진 나으리, 제발 제게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나리를 위해 그리고 명월댁 마님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돌쇠 나으리, 제발 더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부덕하여 누이와 나리께 이런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도지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물에 돌쇠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이구나라는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돌쇠는 도진의 눈물을 보며 자신의 오해가 깊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도진의 눈물이 명월댁과 윤성대 간의 정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라 생각했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도진에게 아무것도 묻지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는 주인 나리의 명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함께 명월댁과 도진에게 알 수 없는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모든 것을 모른 척해야 할까? 아니면 이 사실을 주인 나리께 고해야 할까? 돌쇠는 한동안 멍하니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주인 나리의 행복을 바라면서도 세상의 시선과 명예를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최후의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는 주인 나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쇠는 결심한 표정으로 윤성대감의 서재문을 두드렸습니다. 윤성은 책을 읽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명월댁이 보낸 듯한 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리, 소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나리, 제발 그만 명월댁 마님을 잊어주십시오. 세상에 소문이 너무나도 자자합니다. 나리께서 그토록 아끼시는 명예가 땅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돌쇠의 말을 들은 윤성대감은 그제야 책에서 눈을 떼고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성대감은 돌쇠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책상 위에 서신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그런 주인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말이 헛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인 나리는 이미 명월댁에게 깊이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았습니다. 돌쇠의 충심 어린 행동은 오히려 주인에게 더 큰 상처를 준 셈이었습니다. 윤성대감의 서재에서 돌아온 돌쇠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주인 나리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했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빨래를 널던 아씨가 돌쇠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돌쇠 나으리,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얼굴빛이 몹시 좋지 않으십니다. 아씨의 따뜻한 말에 돌쇠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씨, 나는 정말이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소. 우리 나리께서 명월댁 마님께 푹 빠지신 것 같소. 세상의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나는 이 모든 것을 막을 수가 없소. 돌쇠는 울먹이며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씨는 돌쇠의 이야기를 듣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굳게 닫혔던 입을 열었습니다. 돌쇠 나으리, 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나리께서 마님께 마음을 두신 것이 아닙니다. 아씨, 내 눈으로 직접 보았소. 내 귀로 직접 들었소. 아씨께서 매일같이 책꾸러미를 가지고 오가며 나리 방에 들어가시지 않았소? 그리고 명월댁 마님께서는 나리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까지 드리시더이다. 이것이 어찌 정이 아니란 말이오? 그것은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가 아닙니다.
아씨의 말에 돌쇠는 눈물을 닦고 아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씨는 조용히 돌쇠의 손을 잡고 명월댁의 별채로 이끌었습니다. 별채 안에는 명월댁이 아닌 그녀의 동생 도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희귀한 서책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윤성 대감이 보낸 듯한 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돌쇠 나으리, 보십시오. 윤성 대감께서 마님께 책을 보내주신 것은 책을 위함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아우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명월댁이 들어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쇠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명월댁과 도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아우는 가세가 기울어 좋은 서책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윤성 대감께서는 그런 제 아우의 재능을 아까워하시어 몰래 책을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저희 집을 찾아오신 것은 제 아우의 학문을 지도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책을 전달하고 학문을 논하는 동안 저도 자연스럽게 함께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 드러내어 자랑하고 싶지 않으시다며 이 모든 것을 비밀로 해달라 부탁하셨습니다. 아씨가 가지고 오간 것은 책이 아니라 윤성 나리께서 직접 쓰신 학문 지도 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기도는 윤성 대감 나리의 건강과 무탈을 바라는 감사 기원이었습니다. 명월댁의 담담한 말에 돌쇠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윤성 대감과 명월댁의 만남은 정이 아닌 숭고한 후원과 감사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책과 학문을 매개로 한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그들의 진실한 마음을 오해하고 소문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는 생각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돌쇠는 명월댁과 도진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고 주인 나리의 깊은 배려와 덕에 탐복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쇠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 소인이 큰 죄를 지었사옵니다. 소인의 무지함이 마님과 나리께 큰 누를 끼쳤사옵니다. 이 어리석은 소인을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돌쇠의 진심 어린 사죄에 명월댁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돌쇠는 이제야 비로소 주인 나리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매일같이 명월댁의 집을 찾았던 것은 단순히 책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학도의 꿈을 지켜주고 한 여인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의 오해를 불러왔지만 윤성 대감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덕은 소문보다 깊었고 그의 마음은 세상의 시선보다 컸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돌쇠는 곧장 윤성 대감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서재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 나리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리,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소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나리께서 세상에 온갖 오해를 받으셨사옵니다. 소인을 용서치 마시옵소서. 돌쇠는 서럽게 울었습니다. 윤성 대감은 묵묵히 책을 덮고 돌쇠의 앞에 앉았습니다. 돌쇠야, 네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허나 세상의 소문은 한낱 바람일 뿐이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내가 어찌 그 작은 소문에 연연하겠느냐? 나리, 그래도 소인이 너무나도 죄송하옵니다. 돌쇠야, 네가 진정으로 나를 위한다면 이제부터라도 명월댁 마님과
도진 나으리를 도와주거라. 그들의 삶이 이 오해로 인해 더욱 힘들어지지 않도록. 윤성 대감의 넓은 마음에 돌쇠는 더욱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인 나리의 깊은 배려와 덕에 다시금 탐복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세상의 좁은 시선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그날 이후 명월댁의 별채르를 찾아가 도진의 학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진에게 필요한 서책을 구해다 주었고 때로는 따뜻한 차와 주먹밥을 가져다 주며 그를 격려했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주인의 명예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주인 나리의 순수한 마음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과거 시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도진은 윤성대감의 가르침과 명월댁의 헌신, 그리고 돌쇠의 따뜻한 응원 덕분에 그 누구보다 굳건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했습니다. 윤성대감은 도진이 시험장에 들어서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깊었습니다. 시험 결과가 발표되던 날, 운종가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급제한 인물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도진은 명원댁과 함께 초조한 마음으로 합격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수많은 이름들 사이에서 명월댁은 자신의 동생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도진아, 네 이름이 있구나! 명월댁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진 역시 감격에 겨워 누이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돌쇠가 그들의 곁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진 나으리, 축하드리옵니다. 나으리께서 드디어 돌쇠 나으리, 도진은 돌쇠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윤성대감의 귀에 들어왔을 때 그는 조용히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쇠가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지만 그는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돌쇠야, 내가 어찌 이리 기쁠 수가 있겠느냐. 도진 나으리의 그 굳건한 마음이 드디어 빛을 발하였구나. 윤성 대감은 도진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는 도진의 성공을 세상에 알리고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자 했습니다. 그는 한양의 모든 학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도진의 성공을 축하하고 그동안의 진실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명월댁 마님을 찾아간 것은 한 여인과의 정을 위함이 아니라 한 학도의 꿈을 지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도진 나으리의 재능은 세상에 드러나야 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입니다. 이 모든 영광은 도진 나으리의 굳건한 의지와 명월댁 마님의 헌신 덕분입니다. 윤성대감의 진심 어린 고백에 모든 학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윤성대감을 오해하고 그를 비난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오해는 한낱 소문에서 비롯되었지만 윤성대감의 덕은 그 어떤 소문으로도 가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회는 도진의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였지만 동시에 윤성대감의 진정한 인품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도진의 과거 급제 소식은 한양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가세가 기울었던 명문가의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윤성대감의 숭고한 후원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윤성대감은 더욱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그의 덕을 칭송하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명월댁과 도지는 윤성대감의 은혜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도지는 관직에 나아가 가문을 다시 일으켰고 명월댁은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윤성대감의 작은 도움과 그들의 굳건한 의지 덕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윤성대감의 곁에서 명월댁과 도진의 집을 오가며 그들의 안부를 살폈습니다. 돌쇠는 더 이상 눈치 없는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인 나리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그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윤성대감의 서재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책을 읽고 그 속에서 삶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더 이상 그 혼자만의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명월댁과 도진 그리고 돌쇠와 아씨의 웃음소리가 함께하는 따스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윤성대감은 어느 날 도진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도진아, 사람이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 한다. 허나 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단다. 너는 앞으로 관직에 나아가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백성을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진실을 찾는 사람이 되거라.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이다. 도진은 윤성대감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윤성대감의 가르침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양을 떠들썩하게 했던 기묘한 소문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한 선비의 숭고한 덕과 한 여인의 굳건한 헌신, 그리고 한 하인의 충심이 빚어낸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오해와 편견은 한순간의 파문처럼 지나갔지만 그들의 진실한 마음은 영원한 덕으로 남아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